두 번째 강의는 AV 믹스 수석 기자님이신 이무재 기자님을 모시고 네트워크 오디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AV 믹스 음향 전문 잡지고요. 프로페셔널 음향 영상 쪽을 주로 다루고 있는 잡지고 거기서 이제 수석 기자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런 어떠한 그 현장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깊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공인된 그런 교육 과정을 거친 것도 아니라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게 굉장히 좀 이상한 얘기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제가 좀 많은 현장들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좀 직업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나서 다양한 현장들을 좀 보고 거기서 이제 좀 그리고 이제 업체들 간의 그 관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포맷에 대해서는 뭐가 우수하고 사실 안 우수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전에 뭐 그런 얘기 있었죠.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 비디오 테이프에 있어서 이제 소니 베타랑 VHS랑 기술적으로는 소니 베타가 훨씬 나았죠.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제 표준 경쟁에서는 VHS가 완전히 압도한 그런 경우가 있었죠. 제가 봤을 때 이제 앞으로의 표준 경쟁도 이런 업체들 간의 그런 미묘한 어떤 신경전 그래서 이제 좀 예측하기 힘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면은 조금 더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오디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제 디지털 오디오 신호라는 것을 분배하고 전송하고 그런 것을 네트워크 오디오라고는 할 수 없죠. 가장 최우선되는 조건은 이제 표준 네트워크 환경에서 작동할 것, 이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낮은 지연이라 하면 이제 레이턴시가 낮다는 거죠. 라이브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다들 앉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또 고품질로 전송이 완벽하게 되려고 그러면 이제 동기화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높은 음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왜냐하면은 사실 더 좋지 않다고 그러면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거든요. 더 좋아야 돼요, 결국에는. 더 좋은 오디오 청취 경험을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면은 정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최소한 24비트 48kHz 이상이라고 써놨는데 실무적으로 좀 정말 괜찮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제 96K 이상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야 될 거고 녹음실이나 어떤 마스터링 스튜디오 환경까지 가면은 더 많이 높아야 되겠죠. 192kHz 혹은 뭐 DSD까지 아니면 384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채널 전송이 필요하겠죠. 이게 그 양방향 최소 64채널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트워크 오디오를 정의하는 당연히 아니지만은 실무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이 정도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선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장에서의 요구가 이렇게 있는데 또 이제 실무에서의 조건이라면 뭐가 있냐면은 가급적 많은 제조사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지금 많은 콘솔 회사들이 여러분 아시는 그런 유명 콘솔 회사들은 이제 그 옵션 카드라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그래서 온갖 진짜 옵션 카드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또 비용 대비 성능 이거는 이제 실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런 걸 무시할 수 없겠고요. 그다음에 안정성 낮은 레이턴시 이런 건 당연한 건데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실제로 이제 아까 이제 김용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AVB는 이제 실패한 포맷이라고 이제 단언을 하셨는데 망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죠 아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누군가 사실은
이 컨트롤을 쉽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 뭐 소프트웨어를 누군가는 개발을 해야 되고 그렇죠. 누군가 더 안정성 있게 뭔가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누군가 총대는 매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단테 같은 경우에는 오디네이트가 뭐 자기네 물론 다 굉장히 당연한 얘기겠지만 본인들의 제품을 팔기 위해서 그렇게 총대를 아주 잘 매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지금 저기 현재 이 네트워크 오디오가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현재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명 쪽은 아직은 좀 보편화되지 않았는데 조명 쪽은 사실 그 DMX가 굉장히 편해요. 데이지 체인으로 그냥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영상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음향 쪽은 굉장히 적용이 지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영상에 비해서 일단 데이터 양이 현저히 적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네트워크로 대체했을 때 음향 쪽은 그 드라마틱할 정도로 이게 시간과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실제로 대부분의 라이브 현장, 대부분의 지금 인스톨 현장을 방문했을 때 거의 지금은 100%인 것 같아요. 거의 진짜로. 예, 네트워크 오디오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실용화가 완료가 돼가지고 시장에서 100%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무슨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현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 예. 그렇고요. 지금 뭐 이건 아까 이제 그 김용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있죠. 네트워크 계층. 예.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저 피지컬이랑 데이터 링크, 예, 요 두 계층 있죠. 밑에 녹색으로 표시되는 곳 있잖아요. 예. 저 지금 오디오 네트워크에서 이제 저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다 이제 들으신 내용이지만은 저게 그 레이턴시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기화 문제도 있겠지만은 저 데이터가 저 계층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데이터 헤더가 더 붙거든요. 한마디로 얘를 어디다 보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더 붙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뭐 데이터 센터 이런 데 가보면요, 무슨 엄청난 장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허브가 제일 많이 쓰이는 장비거든요. 왜냐하면은 헤더가 안 붙어야 이게 빨리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레이어 2가 지금까지로서는 가장 최선이고 아마 앞으로 조금 더 발전된다고 그래도 몇 개 안 되는 지금 레이어 3까지 지원하는 게 몇 개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레이어 2까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트워크 오디오가 작동하는 방식이요. 이렇게 작동이 돼요. 이제 PTP가 이제 프레시전 타임 프로토콜. 이게 이제 동기화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퀄리티 오브 서비스. 이제 우선순위를 분배하는 거죠. 뭘 더 먼저 보낼 거냐. 여기서 이제 트래픽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그다음에 SDP. 이게 오디오 스트리밍을 이제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은 인코딩, 디코딩 이런 방식이겠죠. 그다음에 IGMP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네트워크가 특정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네트워크란 게 사실 막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런 거예요. 이거를 헤더를 붙여가지고 얘를 어디다 보낼 것인가 이건데 이제 이거를 몽땅 다 보낼 수도 있고 이 네트워크에 있는 사용자들 다 받아라 이렇게 연결된 장비들 뭐 특정 장비들에만 보낼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트래픽이란 게 제한이 돼 있는 그런 어떤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잘 쓰게 하려면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리고 이제 요게 또 이제 중요한 맨 아래 DNS 또는 RTSP 요게 장치를 검색해서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장비를 이제 식별하는 어떠한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트워크 오디오라고 했을 때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이게 그냥 다 이 정도예요. 사실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지들이 데이터가 오가고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서로 어떤 방식을 쓰느냐.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특히나 SDP가 다를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맨 밑에 있는 게 저게 다를 거죠. 예. 요즘에는 저거 PTP도 달라요. 예. PTP도 이제 V1이 있고 V2가 있고 그래가지고 저게 다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제 문제는 예. 어쨌든 그 표준 네트워크 안에서 동작한다는 것은 다 이제 저런 틀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네트워크 오디오 제가 이제 잡지 요 만들 때 쓴 요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표죠, 표. 제가 만든 표인데 이거는 이제 저기 여러분이 가지신 자료에도 있을 거고요. 예, 요게 업로드가 PDF로 될 거기 때문에 예,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잡지 저희가 발행한 잡지에도 요게 다 들어가 있고 저희 그 잡지 홈페이지에도 있기 때문에 예, 뭐 대충 이런 게 있다.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는 설명을 못하고 빨리빨리 대충 설명을 할게요. 예. 코브라넷은 이제 예, 출시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이게 지금 사실은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취재를 하잖아요. 취재해서 가지고 이제 새로운 그 사이트를 여러분들한테 알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니까 사실은 코브라넷은 저는 거의 새로운 현장에서 볼 수가 없죠. 사실은 예, 굉장히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점유율은 아직도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은 현장에서 이제 널리 쓰이고 있고 96년도에 나왔다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또 나름대로 앞선 구석들이 좀 있습니다. 예, 레이어 2도 지원하고 예, 뭐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제 이거는 뭐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예, 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요 그다음에 이제 2003년도에 이거는 제가 이제 연대기 순으로 어떻게 보면 시간 순으로 예, 정리한 겁니다. 예, 라이브 와이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뭐 들어보셨습니까? 라이브 와이어? 예, 못 들어보셨죠. 예, 이것도 이런 게 있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 AS67이라고 해서 예, 그 AS 분들께서 또 나름대로 이제 네트워크 오디오 표준화 좀 시키자 이런 그 목적 하에 이제 만들어 가지고 단테도 여기 참여하고 뭐 라벤나도 참여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까 그 네트워크 오디오가 작동하는 방식이 사실은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네트워크 오디오가 서로 오갈 수 있게 그러니까 데이터랑 그 컨트롤 신호가 오갈 수 있게 어떤 그 언어를 통일하자라는 개념으로 나온 게 AS67이거든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AS67하고 이제 호환성을 이루어서 좀 말하자면 생명 연장을 지금 예, 도모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레이어 1이죠. 예, 물리적 그 피지컬 레이어에서 작동하는 건데 그 뮤직 트라이브 그러니까 뮤직 그룹이죠. 예, 뮤직 그룹 그러니까 그 베링거랑 마이다스에서 여기가 사실은 이 두 회사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한 회사인 여기밖에 안 써요. 여기밖에 안 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데이터가 빨리 오가야 되는 그 데이터 센터 이런 데서는 가장 우리가 허접하다고 생각하는 네트워크 장비에는 그 허브를 쓴다고. 물론 이제 그런 데 들어가는 허브는 굉장히 고급형 허브죠. 그렇지만은 허브를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피지컬 레이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 낮은 레이턴시 퍼포먼스 이게 라이브 때는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물론 단점이 이제 그 마이다스에서 나온 장비만 써야 된다는 아주 심각한 단점이 있죠. 근데 이걸 쓰시는 분들은 또 그게 큰 또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네트워크 오디오가 어떠한 연결성이라는 면에서 표준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는 면에서 좋기는 한데 이게 현장에서 실제로 쓰시는 분들은 자기 시스템 혹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린스톨을 한다고 그래도 시스템이 한 회사에서 하나 단위로 납품이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네트워크 오디오를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뭐 서로 브릿지를 시킬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현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얘기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실무에서는. 그런데 앞으로 더 큰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래서 이제 AS67이라는 게 나온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크 다른 포맷들끼리 서로 브릿지를 어떻게 시켜보겠다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거는 그래서 이제 클락 테크닉의 뭐 지금 모델명을 까먹었는데 하여간 그런 장비가 있어야 이제 다른 네트워크 포맷으로 변환이 가능해요. 예. 단테, 예, 거의 지금 뭐 시장을 완전히 지배했죠. 예. 사실 이게 단테가 처음 그 2006년도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이제 AVB가 이제 경쟁 그 제가 처음 그때 경험했을 때는 AVB가 세상을 다 점령할 것 같았어요. 다들 그렇게 예상했고 사실 뭐 왜냐하면 AVB는 영상까지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옵션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때만 해도 뭐 자동차에 뭔 카메라랑 뭐 영상이랑 뭐 이런 게 음향이 왜 필요해 막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보세요. 예. 어지간하게 생산되는 자동차들은 어라운드 뷰만 하려고 해도 카메라가 4대가 막 다 달려 있고 그러거든요. 최소 4대 달려 있고 막 센서 다 달려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AVB가 이제 또 아비드랑 프리소너스 이런 회사들이 또 참여하면서 세상을 지배할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논리들이 작동한 거예요. 이게 어느 한 회사가 뭔가 소프트웨어를 뭔가 예를 들어서 컨트롤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그런 꼴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 그러니까 이런 미묘한 그 관계들이 이제 지금의 결과를 또 만든 것 같아요. 단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라이센스비 줘야 되고 개발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옵션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개발비가 꽤 들어가니까 라이센스비로 지불해야 되는 그런 돈들이 꽤 들어가야 되고 뭐 얘네들 칩셋만 사다 써야 되고 뭐 한마디로 종속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누가 써?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이게 단테에서 쓰기 편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아까 얘기했던 단테 컨트롤러라든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단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트북에 있는 그런 랜카드에다가 그냥 딱 꽂은 다음에 소프트웨어만 딱 설치하면 그냥 오디오가 바로 들어오거든요. 32채널이 바로 들어옵니다. 예. 그 비싸지도 않아요 소프트웨어가. 예. 그 홈페이지에 가면은 얼마나 그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그 동영상부터 해가지고 모든 그 매뉴얼이 그 오디네이터 홈페이지를 가보면은 이 네트워크 오디오란 게 이렇게 쉬운 거였어라고 할 정도로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쓰기도 쉽고 적응도 쉽고 이런 판이니까 이제 이게 단테가 언제서부턴가 이렇게 거의 시장을 이제 지금 지배를 하다시피 했죠. 예.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차세대 표준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테는 다시 말씀드려서 표준은 아닙니다. 표준은 아니고 그 오디네이트라는 회사의 규격이죠. 한 규격이고 그거를 계속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요 Q렌은 사실 얘가 이제 아까 단테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3가 되느니 안 되느니 막 처음에 이제 단테 발표할 땐 레이어 3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된다고 그랬다가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제 몇 번 해보더니 이제 안 되나 보다. 뭐 지금도 이제 그 문제는 잘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특정 회사를 깔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런데 요 Q렌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그런 라이브 오디오라기보다는 어떤 회의용 시스템이나 뭐 왜 있잖아요. 그 원격 회의라든가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좀 근데 또 스펙은 또 되게 괜찮아요. 512채널까지 막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스펙은 되게 괜찮은데 이게 그래서 한 번은 저기 QSC 엔지니어가 한국에서 이제 만날 일이 있어서 물어봤죠. 이거 니네 왜냐하면 QSC에서 일단 오디오 믹서도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야 니네 뭐 Q렌 가지고서 이렇게 뭐 프로페셔널 오디오 쪽에서 뭐 뭔가 해볼 계획은 있냐 그랬더니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계속 좀 아깝죠. 아까운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레이어 그 3 연결성을 보장을 하려면은 헤더가 뭔가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레이턴시 퍼포먼스가 떨어져요. 이게 제가 저기 아까 이석주 차장님한테 이제 말씀드리기로는 이게 지금 레이턴시 퍼포먼스가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스펙을 가지고 있음에도 실제적으로는 QSC에서
보장하는 거는 일단은 아날로그 AD 그다음에 DA까지 다 해가지고 입출력해서 일단 2ms 혹은 그 이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라이브 오디오에서는 조금 꺼려질 수 있어요. 이게 2ms, 3ms 막 이렇게 되면은.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는 뭐 거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아마 레이어 3를 지원하려면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예. 여기는 그래서 이제 IP 전화, 뭐 화상이 그래서 기업 솔루션으로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제 이것을 그 인스톨 현장을 취재를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보안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회의용 시스템을 어떻게 설치했는지 공개하는 것도 좀 되게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가보진 못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수입사한테 물어봤더니 그래도 뭐 장사 잘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선 디즈니랑 예.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큐 시스템. 예,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기업 솔루션으로서는 굉장히 각광받고 있죠. 그다음에 그 요거 라벤나 이거는 저 스튜디오들을 이제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다분히 나온 게 지금 보시면 수치가 장난이 아니에요. 384kHz 및 DSD까지 지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DSD 오디오 실제로 이렇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좀 잘 갖춰진 시스템에서 많이 뭐 좀 들어보셨을 건데 오디오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이게 조금 PCM 오디오랑 많이 결이 좀 다른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결이 많이 달라요. 이거는 뭐 단순히 DSD가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걸 찾는 시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DSD 음원은 그러니까 SACD라든가 뭐 등등. 그러니까 마스터링 스튜디오나 뭐 포스트 스튜디오에서는 얘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DSD를 일단 지원하니까 딴 거는 뭐 지원 안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차이죠. 그리고 AS67을 또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하고 방송 쪽 및 프로덕션 쪽 시장에서 이제 주로 쓰는 그런 포맷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익숙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요거는. 그리고 이제 요 사운드 그리드 요거 레이어 2고요. 이게 저기 그 웨이브스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자사 그러니까 그 사운드 그리드 DSP 서버라는 그런 저기 어떠한 그 오디오 처리 엔진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네트워크에 이제 꽂아버리면은 얘가 이제 하나의 그 오디오 믹싱 엔진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어디서 이게 저 디지코가 이제 웨이브스랑 합작하면서 라이브 시장이 굉장히 요구 사항이 높아졌거든요. 엄청 이게 이제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라이브 상황에서 좋은 콘솔을 쓰되 뭐 좀 그러면서도 이제 레코딩 때 그 상황에 플러그인을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괜찮은 제품들이 나왔어요. 지금도 이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고무됐는지 아니면 미리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웨이브스에서 이제 LV1이라는 그 소프트웨어 기반의 믹싱 콘솔까지 내놨어요. 그 입출력을 이제 전부 다 소프트웨어 컴퓨터 기반으로 처리하는 그런 것까지 내놔가지고 지금 이게 재밌게도 우리나라에서 이게 소프트웨어 믹서 그럼 누가 사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뭐 웨이브스 플러그인밖에 못 쓰고 막 하드웨어도 되게 제한돼 있고 그런데 그렇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재미있게도 교회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지금 각광받고 있어요. 교회 시장에서. 제가 다녀본 이게 제가 지금 본 교회만 지금 머릿속으로 한 5개가 넘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그 지금 이상이죠. 훨씬 더 많이 팔린 거죠. 제가 가본 데만 일단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것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 64채널 양방향 오디오를 굉장히 싸게 구현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레코딩 엔지니어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 웨이브스 플러그인을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이브 상황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교회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가 그 요구 수준이 되게 다양하고 높거든요. 엄청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사운드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은 거죠. 한마디로 밴드도 많고 막 그럴 때 이제 좋은 해결책을 싸게 제시를 해주니까 생각외로 구축 비용이 굉장히 오디오 퍼포먼스나 여러 가지 처리 능력을 고려해봤을 때는 굉장히 저렴한 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의외로 그래서 많이 보급이 됐어요. 그리고 휴대도 편하고 그래가지고 보급이 됐고 라이브 시장에서는 구축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라이브 쪽에서 이제 플래그십 콘솔이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디지코의 모모 모델, 뭐 야마의 무슨 모델, 뭐 그러면 다 1억 막 하잖아요. 이제 억억 막 이러는데 그 가격대에서 그 어떠한 여기다 플러그인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어떤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막 1,000만 원, 2,000만 원만 하면은 그러면 플러그인 다 쓸 수 있는 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저도 처음 나왔을 때 약간 회의적이었는데 이게 현장 엔지니어들한테는 굉장히 각광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도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특히나 디지코 콘솔 쓰시는 분들은 거의 다 지금 붙여서 지금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한 90% 이상 거의 디지코 쓰는 현장이라면 거의 전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다음에 AVB TSN 요거죠. 그 안타깝게도 그 망했다는 평가를 듣는 포맷인데 제가 요게 정말 안타까운 점은 그거예요. 그 제조사들이 좀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제 아비드랑 그 프리소너스가 이제 참여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아비드랑 프리소너스 하드웨어 간의 연결성을 제공하지 않아요. 둘 다 AVB인데도 놀랍게도 연결이 안 됩니다. AVB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조사 입장에서 어떠한 시장 논리가 이제 적용이 되고 나니까 이게 그냥 다 같이 막 뭐 이런 결과가 이제 생기는 건데 이제 TSN으로 한번 지나간 다음에 이제 김용 교수님께서 아까 자세히 설명하셨죠. 밀란 규격이 이제 새로 나왔고 재밌게도 이게 스피커 제조사들의 지지를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하이엔드 스피커 제조사들 있죠. 뭐 아담슨이니 뭐 아니면 에로쿠스틱이니 뭐 등등등 해서 이제 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지금까지 그 스피커를 이렇게 신호를 이렇게 스플릿하는 데 있어서 스프레드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엄청난 네트워크 규격이 필요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무슨 뭐 네트워크 성능이나 이런 게 필요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별로 이렇게 아마 제조사 스피커 제조사에서 왜 갑자기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스피커 제조사에서 지금 하나의 화두가 저기입니다. 그 이머시브 오디오예요. 이머시브 오디오가 뭐냐면 이제 그거죠. 진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방팔방에 이제 스피커 있어가지고 이게 뭐 말하자면 3D 오디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어떤 음장감을 뭐 많은 스피커 갖고 형성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스피커 제조사들의 하나의 이슈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존 윌리엄스 그 콘서트 있었죠. 그 저기 LA 필하모닉 왔었고 거기서 이제 에로쿠스틱의 그 엘리사 시스템이 이제 사용이 됐는데 물론 이제 그 공연에서는 안타깝게도 뭐 밀란 네트워크가 사용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오디오 처리해야 되는 신호가 최대 96채널까지 객체 지향 믹싱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얘기가 또 달라지죠. 이게 굉장히 많은 그런 신호들이 왔다 갔다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이거는 또 이제 하나의 그 저기 논리도 있어요. 그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 이머시브 오디오를 해야 좀 아마도 이것도 제 예측이긴 하지만 그래야 스피커를 많이 팔거든요. 스피커를 많이 팔고 또 그 청중 그러니까 그 미디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을 주고서 어떤 콘서트를 본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경험과는 다른 경험을 원해요. 이제는 그렇게 눈높이가 됐죠. 예전에 예를 들어서 라이브 콘서트라고 하면은 단순히 뭐 히트곡 나열하고 뭐 가수가 좀 이렇게 노가리 좀 까주고 뭐 이런 식의 공연은 이제 지났잖아요. 지금 좀 괜찮은 콘서트다 그러면은 막 조명 빵빵 뭐 비디오 효과 빵빵해서 비디오로 이딴 많은 거 나오고 그런 효과들이 그러니까 타임 코드를 서로 공유해서 서로 그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칼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무대 기계까지
그런 형태의 공연들이 되면서 이제 사운드적인 면에서도 그런 그 청중들의 그 요구 사항이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스피커 제조사들이 좀 돌파구를 찾은 게 아닐까. 그리고 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뭐 단테고 뭐고 사용 안 하고 왜 밀란을 쓸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도 뭐 제 예측이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만은 스피커 제조사들이 이런 오디오 네트워크를 하고 막 네트워크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영세해요. 예. 그 제조사들은 그러니까 그 하이엔드 그 프로페셔널 스피커 제조사들은 그런 회사들에 비하면은 그렇게 자금력을 이렇게 투입할 그런 여력이나 뭐 개발비를 투입할 여력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오픈 표준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또 여기서는 또 아마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지금 밀고 있고 지금 아직 완성된 규격도 아니고 아직 이걸로 제가 알기로는 아직 뭐가 된 거는 없어요. 예. 한마디로 뭐 결과물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AS67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나왔죠. 이게 상호 운용성 표준이고요. 이게 뭐냐면은 AS67이라는 규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테나 뭐 AVB나 뭐 다른 라벤나나 이런 것처럼 완성된 딱 규격이 아니라 야 그 단테랑 그다음에 뭐 저기 라벤나랑 뭐 그다음에 뭐 큐렌이랑 야 니네 좀 비슷한 네트워크 방식을 쓰니까 니네들끼리 언어 좀 통일해라. 그래서 AES라는 그 분들께서 이제 야, 이 정도 규격은 니네가 맞췄으면 좋겠다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상호 운용성과 상호 전송성. 예. 그 한마디로 컨트롤 신호와 그다음에 오디오 신호가 오간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그 자신들의 표준을 지키면서 AS67을 구현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예, 가능해졌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클럭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 실시간 오디오 전송에서는. 근데 이제 PTP V2가 그렇죠. 이제 아까 그 밀란에서도 이제 채택했던 그 IEEE 1588 그리고 2008년도에 제정된 요거 PTP V2가 이제 AS67의 표준 클럭 그 동기화 표준으로 지정되면서 이게 말하자면은 지터가 생길 확률이 많이 낮아졌다. 한마디로 더 안정적인 전송이 가능해졌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큐렌, 단테, 라벤나, 라이브와이어가 지금 AS67에 참여를 결정해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지금 실무적인 입장에서 제가 실무 관계자들 또 말씀을 또 들어보고 해보니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단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PTP V1입니다. 단테가 PTP V1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PTP V1이랑 이제 PTP V2랑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트워크 스위치 어떤 세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조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스위치의 경우에도 이 PTP V2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스위치를 써야 돼요. 이걸 지원하는 네트워크 스위치를 써야 이게 작동을 한다. 그래서 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각 제조사들끼리 일단은 서로의 그 영역을 지켜가면서 오디오랑 컨트롤 신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제공됐다라는 점에서는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밀란에 비해서 조금 뭐 그냥 뭐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그냥 떨어지는 거는 아마 뭐 비디오 신호는 지원 안 한다는 거. 영상은 전혀 지원 안 합니다. 이거는 영상에 대한 고려는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포맷이에요. 제가 이제 그 사례를 한번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제가 재밌는 사례를 좀 발견했는데요. 제가 둘 다 이제 제가 거기 현장에 가서 이제 취재를 했어요. 조용필 선생님의 투어죠. 제가 국내에서 티켓 파워가 가장 센 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제 그런 프로덕션 기간도 굉장히 길고 이런 건데 제가 2016년도 전국 투어의 그 마지막 자락 그러니까 겨울에 한번 거기 취재를 한 적이 있고 2018년 50주년 기념 투어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네트워크 오디오가 반드시 그걸 꼭 해야 되는 거는 또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떠한 그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현장 애플리케이션의 그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하고 말고지 꼭 네트워크 오디오가 지금 가장 뭐 우수하고 뭐 미래를 지배할 거고, 예,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예, 좀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 전국 투어인데요. 예, 지금 저기 예, EAW의 안나 시스템이 사용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콘솔은 예, 여기 보시면은 예, 아비드 프로파일이 좀 옛날 게 베뉴가 사용됐네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다 저기죠. 뭐 필스피커고 왜냐하면 이제 이 안나는 다 이제 DSP랑 뭐 앰프가 내장된 타입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 파워 앰프는 뭐 다른 저기에 전송이 되는 것일 테고, 요게 이제 요게 지금 보이시죠? 요거 예, 요게 이제 요게 왜냐하면은 그 EAW 애냐죠? 안나가 아니라 애냐군요. 애냐. 예. 요게 저기 단테 시스템을 사용하거든요. 단테를 전송 및 컨트롤 포맷으로 쓰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하면요. 당시에 사용된 게 그 메인 스피커, 그러니까 이거는 필 스피커나 뭐 다른 그 사이드 쪽 스피커 뭐 이런 건 다 제외한 거예요. 메인 스피커만. 예, 앞에 있는 그 메인 스피커만 봤을 때 한쪽에 14통씩 14통씩 14 플러스 14, 그다음에 서브우퍼가 9개 플러스 9개 양쪽에 LR 배치로 사용됐어요. 근데 얘가 애냐가 한 통의 유닛이 22개가 들어갑니다. 얘가 한 통의 유닛이 22개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각 유닛이 전부 다 앰프가 다 한 채널씩 다 따로 물리고 DSP가 다 따로 제어가 돼요. 얘 특이한 그 구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서브우퍼 같은 경우 한 통에 이제 유닛 2개가 들어간 타입인데, 제가 요거 수량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지금 컨트롤해야 되는 그 지점이, 그러니까 포인트가 652 채널. 652. 예, 맞죠. 652 채널을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를 뭘로 컨트롤 하겠어요? 예, 어떤 아날로그로 어떤 뭐 그런 걸로 뭐 도저히 뭐 이건 안 되죠. 예. 심지어 이거는 그래서 각 유닛을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조절을 이렇게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용 소프트웨어를 써야 돼요. 예, 전용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시뮬레이터 하고 그 데이터를 또 집어넣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단테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콘솔은 좀 예, 세월이 좀 지난 콘솔이잖아요. 예, 당연히 단테 아웃이 있을 리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고 하니 AES EBU로 출력을 하고 콘솔에서, 그 다음에 요 포커스라이트 장비죠. 이걸로 해서 이제 단테로 변환해서 보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지터 이슈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귀로 감지할 수 있는 지터가 발생을 해서 예, 마스터 클럭을 결국에는 이제 그 포커스라이트 장비로 지정을 한 다음에 해결을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네트워크 이제는 이제 그런 라이브 현장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 네트워크 지식 혹은 뭐 그다음에 네트워크 지식 플러스 이런 실시간 오디오 전송이 있어서 클럭을 다루는 이런 지식이 없고는 이제는 현장에서는 경쟁력을 아마 가지기 지금 이미 그렇고요. 이미 그렇고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2년이 지난 후에 50주년 기념 투어를 제가 함께 볼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규모가 언제 50주년이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 잠실 주경기장을 다 통째로 다 써가지고 제가 실제로 가봤는데 뭐 분위기나 규모나 뭐 엄청났습니다. 비도 사실은 지금 이거 셋업할 때는 비가 안 왔는데 공연 당일날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예,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도 그 자리가 진짜 꽉 차가지고 예, 저도 거기서 이제 비 플러스 땀 플러스 해가지고 진짜 굉장히 힘들게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에 에러쿠스틱 그 서울음향이 참여해서 에러쿠스틱 시스템이 쓰였어요. K1, K2.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당시에 이제 서울음향에서 제공한 자료인데요. 그 이만한 장비들을 전부 다 싹 다 이제 저기로 네트워크로 컨트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저기 그 시그널이 실제로 네트워크로 간 건 아니고 컨트롤 신호만. 컨트롤을, 그러니까 앰프나 DSP를 네트워크로 컨트롤하는 거는 뭐 훨씬 전부터 있어왔던 개념이고 지금 굉장히 좀 안정되게 돌아가는 거라서 여기서 뭐 레벨 모니터링이고 뭐고 이제 다 됩니다. 다 잘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메인 콘솔로 그 디지코 SD7이 쓰였거든요. 이제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하이엔드 콘솔이죠. 근데 디지코는 아직도 이렇게 마디가 주력입니다. 아직도 마디가 주력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이제 뭐 저기 언급한 내용이지만은 마디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면 안정적이라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오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장점이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쓰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마디로 메인으로 마디가 쓰여가지고 네트워크 오디오라고는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미. 근데 사실 아주 심플하게 구성이 됐고 아주 잘 끝났거든요. 그리고 음질도 굉장히 좋았고. 그러니까 이거 네트워크 오디오가 여기서 쓰인 거는 보시면 여기도 이제 포커스라이트의 컨버터가 쓰였네요. 이게 단테로 이제 컨버팅 돼가지고 이제 그 무대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그 위대한 탄생 연주자들이 굉장히 이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젊어 보이시는데 나이가 굉장히 다들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무대에서 이제 그 자기 본인의 모니터를 컨트롤할 때 이렇게 아날로그 콘솔로 항상 컨트롤 해왔었거든요. 이게 좀 재밌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아날로그 콘솔이 그렇게 무대에 이렇게 많은 거는 뭐 굉장히 옛날 얘기인데 지금도 이제 사실 2016년도 투어 때도 그렇게 이제 사용하셨고 그런데 그때 또 좀 제가 이제 설치할 때도 좀 같이 있어봤는데 그때도 자음 잡느라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전기도 여기 꽂았다 저기 꽂았다 막 접지 전이차 막 재보고 어떻게든 뭐 자음 안 나게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그랬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래도 이제 모사의 S 모사의 그 아주 뭐 좀 직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콘솔이 있어서 그 콘솔로 이제 단테로 뿌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대 위에 모니터 시그널만 단테로 뿌린 거예요.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따라서 정말 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 지금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이게 이상하죠. 좀 이상한데 이게 전체 동그라미 있죠. 이게 이제 잠실 주 경기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무대죠. 이동식 무대예요. 무대가 이동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레일이 깔려 있습니다. 가운데 레일이 쫙 깔려 있고 이제 무대가 실제로 이제 거의 100m 가량 지금 70m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의 100m 가량을 이렇게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 옵토코어로 이제 대부분의 그 음향 시스템 있죠.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연결하고 요게 단테는 여기서 이제 보이시죠? 무대로 가는 요 신호까지만 저기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옮겨오면은 이제 무대가 이제 분리가 돼요. 또 앞에 계신 분들이랑 뒤에 계신 분들이랑 분리가 돼가지고 앞에서 오면은 이렇게 이 두 분 다 같이 가면 이렇게 그래서 사실 저로서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요 뒤에 계신 분들까지 코앞에서 이렇게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사실 여러분 뭐 라이브 콘서트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맨 뒤에 서 있으면 이제 가수 진짜 요만하게 보이거든요. 특히나 잠실 주경기장 같이 큰 곳은 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 이제 팬들을 워낙 사랑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런 투자를 해가지고 했는데 안정적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잘 했다는 거예요. 굳이 네트워크 코드를 안 쓰더라도.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이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강성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인스톨 사례를 취재했었는데 여기가 재밌어요, 되게. 모든 요게 이제 Vmix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Vmix라는 소프트웨어로 영상, 그러니까 그냥 영상 믹싱을 소프트웨어로 다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하드웨어가 뭐 믹싱 하드웨어가 이게 없어요. 요거는 다 이제 카메라 컨트롤러고요. 실제로 소프트웨어로 다 송출을 다 해결하는 거죠. 송출과 영상 믹싱.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LV1. 아까 말씀드린 그 웨이브스에서 나온 소프트웨어 믹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교회에서 이제 그 인기 있었던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성비가 좋거든요, 진짜로. 이게 옛날하고 비교해봤을 때 진짜 얼마 안 해요. 진짜 그 옛날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랬으면 뭐 제가 뭐 구체적인 액수를 뭐 아는 건 아니지만 이걸로 하면서 비용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절감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좀 그 플래그십 콘솔에 준하는 어떠한 그런
그 유연성을 확보한 걸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입출력단이 아래에서 더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 그러면 밑에 있는 네트워크 스위치로 옮기지 뭐. 그래서 장비 가져다가 그냥 탁탁 코드 꽂고 밑에 있는 그 무대 쪽 옆에 있는 네트워크 스위치에다가 그냥 랜선 탁 꽂으니까 바로 작동이 되고 뭐 이런 편리성이 있는 거예요. 유연성과 편리성.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필요하는 그 굉장히 그런 것들이 잘 구현이 돼 있다 이거죠. 이거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 사례인데요. 이거 시메트릭스 장비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뭐 이런 그 통합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부터 이제 좀 많은 회사들이 뭐 제공하고 있어요. BSS도 지금 뭐 테크데이터에서 지금 하는 것도 그렇고 시메트릭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많죠. 지금 뭐 경쟁 이쪽 시장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테마파크를 비롯해서 상업 공간도 그렇고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이제 규모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기 스피커 보이시죠? 요게 스피커입니다. 요게 스피커, 여기 스피커, 여기 스피커, 그다음에 여기 스피커, 여기 스피커. 저희 사진 기자랑 같이 사진 기자가 요 꼭대기까지 올라갔었어요. 저는 무서워가지고 여기까지만 올라가고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다리가 후두루를 떨리더라고요. 저희 사진 기자가 용감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스피커 사진을 찍어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이면은 이게 네트워크 코드를 진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이 상황에서 스피커 선을 뭐 지금 딱 봐도 날려야 되는 게 만약에 이제 스피커 선을 방송실까지 날린다 그러면 뭐 이거 답도 안 나오거든요. 진짜 답도 안 나오는데 이건 이제 앰프렉 아마 어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어딘가 이제 앰프렉 양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양쪽에 앰프렉 하나씩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그 앰프렉까지 이제 단테로 날렸죠. 단테로 날리고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낸 사례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검인 거죠. 그러니까 나 네트워크 오디오 그냥 쓸래라고 했는데 자기 그 애플리케이션이나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네트워크 오디오인가 보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냥 비용만 많이 들고 왜냐하면 네트워크 오디오가 뭐 아무리 뭐 비용이 낮아졌다고 그래도 이게 비용 낮아지는 거는 그 엄청나게 큰 시스템이나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꾸릴 때 비용이 낮아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제공하는 거지. 이게 조그만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뭐 나 홈 레코딩 하는데 네트워크 오디오 이건 말도 안 되는 뭐 비용만 엄청나게 상승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례를 소개해드렸어요. 그 제가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미래 얘기예요.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네트워크 오디오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상호 운용성 및 전송성이 필요해야 그 엔드 유저들한테 이제 설득력을 가질 거예요. 이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단테가 어쨌든 뭐 지금 가장 많이 보급됐다고 하지만은 결국에 지금 각 회사에서 지금 브릿지 제품들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서드 파티 제품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얘기인즉슨 시장에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호 운용성이 지금 필요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영상 포맷과의 호환성, 그러니까 AV 오버 IP 이거는 좀 다른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다나코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계신 솔루션이죠, 이게 AV 오버 IP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지금 테크데이터 쪽에서도 관련 솔루션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영상 포맷과 연계한 어떤 그러니까 레이턴시 없는 표준 네트워크를 사용하되 레이턴시 없이 영상 플러스 뭐 그런 지금 팔리고 있는 제품들이 4K 영상을 거의 레이턴시 못 느낄 정도로 한두 프레임 정도 차이 날 정도로 지금 전송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나온 제품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어떤 오디오 신호까지 같이 실어서 해야 되는 그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직관적이고 안정적인 컨트롤 소프트웨어 및 각종 애플리케이션이 지원돼야 되죠. 지금 밀란이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이게 누구 하나가 또 총대를 매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근데 아까 뭐 다행스럽게도 뭐 어느 대학교에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 그렇겠죠. 이게 사실 이런 거 만들려면 다 돈이기 때문에 또 제조업체 입장에서 이제 얼마나 그 대학교에다 도네이션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실제적으로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공급자,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하드웨어 업체 있잖아요. 제조사들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단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알기로는 부담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또 좀 해결이 돼야 좀 말하자면 제조사들이 이제 부담 없이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제품을 팔겠죠. 그리고 그 제품을 많이 찍어내야 이제 엔드 유저 혹은 뭐 SI 업체든 뭐 아니면 뭐 렌탈 업체든 간에 자기가 입맛대로 이제 시스템을 조합해서 이제 꾸려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여유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부담 없는 그런 개발 환경을 좀 제공해야 되는 게 숙제가 아닐까 싶고요. 당연히 안정성 및 높은 퍼포먼스. 제가 봤을 때 지금 대체로 2496이 얘기되고 있는데 이것도 물론 충분히 높은 스펙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엔드 유저들의 앞으로의 그런 성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보다 더 높은 게 지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비용이 낮아야겠죠. 이거는 이 낮은 비용이란 건 이제 엔드 유저들에게 엔드 유저들 입장에서는 낮은 비용으로 또 구축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이제 뭐 가장 밑에 쓴 게 이제 가장 처음에 말씀드린 거지만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어울려야 돼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조사의 숙제예요. 제조사의 숙제고,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오디네이트랑 뭐 뉴트릭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제품들이 뭐 단테에서 뭐 투 채널 오디오 이렇게 나오는 뭐 이런 귀여운 제품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도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 그 송출되는 오디오 믹서에 그 투 채널짜리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컨버터라고 해야 될까요? 단테 오디오를 아날로그 오디오로 바꿔주는 이런 간단한 장비가 지금 쓰이고 있거든요. 요만합니다. 아주 작고 휴대도 편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네트워크 오디오라고 했을 때 이제 대형 시스템만 생각했다가 이제 오디오네이트도 이제 어떠한 작은 시스템, 간단한 시스템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본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하드웨어가 이제 점점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조사 입장에서도 폭넓은 그런 저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폭넓은 시장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발표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